실리콘은행의 파산은 탄광소 카나리아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액면대로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른바 코코본드 쇼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일종의 달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값과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BTFP에서 이게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인데 이게 사실은 펀딩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50억 달러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묘수를 썼냐면 사실 이번 사태의 근본은 은행들이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장기국채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가를 100원짜리 액면가라면 할인을 받아서 이제 80원에 산 거예요. 네. 그런데 80원짜리가 금리가 더 오르는 통에 이게 한 60원 정도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이 난 거야. 근데 손실은 아직 팔지 않은 상태니까 이게 미실현 손실인데 사람들이 돈을 예금을 많이 찾으러 오면 결국 이걸 팔아서 예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파는 과정에서 손실이 확정되면서 이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 그랬더니 연준이 내놓은 그 묘수라는 거는 야, 너 80원에 산 거 그거 팔지 마. 지금 팔면 미국 국제시장 불안해지니까 오히려 대출을 해줄게. 그래서 대출을 산 금액에다 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는 시세에 따라 해줘야 돼. 60원 시세면 60원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산 금액 80원도 아니고 액면가 100원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0원에 사가지고 지금 60원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연준이 나서서 야, 그거 내가 액면가 그건 나중에 20년 지나면 다시 다 액면가 받을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액면가로 대출해줄게 해서 시세도 아니고 상가격도 아니고 원래 액면가 그대로 이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이 얘기는 결국 국채에 대한 안전성 그거를 막 강제적으로 담보해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겠는 거죠. 우선은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가 시장에 나오면은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리니까 원금 보장해준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나오는 물건은 막은 겁니다. 그것도 막은 것도 시세대로 막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상가격에 해주려고 하니까 그거 해가지고도 뱅크런 사태를 막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액면가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80원짜리 국채 사면은 연준에서 100원 대출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된 거죠. 이게 사실 얼마나 이상하냐면 은행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행 국채담보의 대출을 확대하면은 이건 사실은 통합행차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긴축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긴축에 역행해서 돈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됩니다. 즉 고금리 기조가 더 높게 더 오래 간다는 걸 얘기하고 고통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면 어떤 돌발병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병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앨런 재무장관의 이제 말바꾸기나 이런 게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6%에서 지난 2월 인플레이션 CPI가 발표됐는데 이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겠구나. 한 5%대에서 굉장히 길게 횡보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속에는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이 파란 남색 부분 이게 바로 서비스 지수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지수 다른 품목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서비스 지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 이제 않을 거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국채를 액면대로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 시장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제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유럽으로도 번져서 유럽의 그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생겨서 UBS가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행태가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코코본드 쇼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게 회사채 일종인데 유사시에는 증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조그맣게 필요시에는 상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건 명백히 회사채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가 망하면은 주주보다는 채권자를 먼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주주는 주주 나름의 권리가 있고 저건데 회사를 청산할 적에 채권자가 먼저 선순위고 그다음에 주주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주주는 그래도 그 22대 1 정도로 이제 맞교환을 해서 살려준 반면에 이 채권자들은 아주 상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급하고 힘드니까 기본 시장 논리를 어긋나는 행태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나오고 이제 곳곳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묘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미국의 중소기업 은행들이 힘들고 이런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국채들이 이제는 결국 시장에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럼 미국 국채 시장이 더 어려워지면서 국채 시장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하위인 회사채 시장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금 경색이 잇따르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좀 번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의 같은 문제를 보고 레이 달리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리콘은행의 파산은 탄광소 카나리아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즉 그 얘기는 인재 위험 신호를 카나리아가 울리면서 알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사건들에 대한 초기 신호다라고 얘기했고 유럽 퍼시픽 캐피탈 CEO인 피터 시프 같은 친구는 금융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이 친구는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 달러 붕괴가 우려되니까 미국 시장을 떠나라. 이렇게 미국 국채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달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값과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요새 최근에 2,00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그렇죠. 비트코인은 금값보다 더 뛰어올라서 거의 폭등 수준으로 지금 뭐 한 2천만 원대였던 게 순식간에 지금 한 3,700만 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즉 이 얘기는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인 금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이게 4%를 넘어가던 게 한 3.5%로 자그마치 0.5%가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만한 상식적인 재료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종으로 이제 개입한 냄새가 좀 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 과정의 하나로 최근에 연준 자산이 한 3천억 달러 이상이 급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긴축을 하던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맨 끝에 살짝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 그래프예요. 아, 축 많이 올라왔네요. 네. 바닥에서. 이 3월 한 1, 2주일 사이에 자그마치 3,080억 달러가 방출됐는데 즉 그 얘기는 긴축을 하면서 여태까지 줄였던 것의 반 이상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 이후에 또 얼마큼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풀린 내용을 보면 이거는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양적 완화는 시중에다가 국채나 모기지증권을 팔아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양적 완화인데 이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풀린 건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기업인 브리치뱅크에 1,650억 달러를 긴급 대출을 해줬어. 그 얘기는 지금 파산하는 은행을 인수한다거나 뱅크런 사태 때 그 아마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산을 늘려준 것 같아. 그 다음에 기타 신용공급으로 한 1,430억 달러 단기 대출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팽창인 거는 확실합니다. 즉 이렇게 통합 팽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게 잘못하면 이제 물 건너 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축에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3월 CPI가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풀고 나서의 지금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렇죠. 예.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이게 장기화시키는 주범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연준의 양적 긴축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모기지증권이나 5년물이나 뭐 단기채 같은 거를 시중에 팔아서 시중의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10년물 국채 같은 걸 보면 이거는 팔지 않고 오히려 연준이 슬금슬금 조금만 양이나마 사고 있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는 이렇게 연준이 공급을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가격을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년물 국채가 왜 중요하냐면 10년 국채는 시중금리의 대표 금리일 뿐만 아니라 이게 모기지 금리에 직결돼 있어요. 30년짜리 모기지 금리는 보통 사람들이 10년 단위로 모기지를 갈아타기 때문에 10년물 국채하고 이게 직결됐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의 시중금리가 올라가게끔 가만 놔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기지 금리가 7%, 8%까지 막 올라가는데 모기지 시장의 타격이 크고 부동산이 경착륙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조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시중금리를 관리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닥쳐올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준이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건 사실은 옳지 않아요. 이걸 시장에 맡겨둬야 되는데 보통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인위적 개입으로 국채금리를 조정한다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월가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역대 긴축 사이클에서 깔끔하게 진행된 적이 없다. 무언가는 깨진다라는 무언가는 얘기를 깨진다. 해요. 그렇다면 과연 그 무엇이 무엇일지 그거를 이제 예의 있게 이제 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SVB 은행 파산 이거는 그냥 드러난 현상이고 이 안에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서 뭔가 계속 곪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터지는 거 아니냐, 하나의 징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단기 국채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는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셔도 되는데 장기 국채 같은 거는 이거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나중에 금리가 근원적으로 이제는 꺾였다라고 생각해야 이게 안전자산이 되는 그렇죠. 건데 이게 언제 또 풀지 모르며 그때는 단기 국채는 그렇게 큰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조그만 금리 변동에도 이 국채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특히 장기 국채는 지금 접근하는데 좀 조심성을 갖고 웬만한 프로 아니면 그냥 관망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SVB 은행 파산 바로 전주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이 TMF라고 3배짜리 채권 레버리지 이거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SVB가 파산되면서 수익이 순간에 좀 낮기는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때는 이게 금리 하락이 빨리 되면서 여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데 말씀하신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상망, 즉 롱에다만 베팅하는 게 아니고 인버스, 숏에다 베팅하는 것도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베팅 성향이 좀 리스크를 감수하시려는 분들은 이게 잘만 하면은 내가 큰 돈을 줄 수 있겠다. 그거는 또 인버스를 노리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 시장이 안전한 시장은 아니죠. 이제 채권이 그냥 예전에는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쭉 갔는데 지금은 되게 변동성이 커지니 위험해졌다. 예, 특히 장기 국채가 장기 국채가 위험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국채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이 얘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 기간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형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라 이 책의 저자분 한번 모시고 방송을 좀 했는데 그분도 한 5년간은 이 5%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예상을 해요. 그거는 임금 이상이 그만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즉 임금이 5%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도 그와 상응해서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 자산의 불일치라고 표현하는 국채와 관련된 문제는 이게 빨리 떨어져줘야 가치를 다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잘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계속 이 문제는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계속 그때마다 연준이 막아줄 수 있을 것이냐 능력이 되냐 이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 국제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사이가 안 좋잖아요. 결국 국채의 수요자는 중국인데 중국과 좀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개선 같은 게 좀 나오지 않을까? 만약 그게 정말로 심각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고 특히 제3세계들이 그 러시아가 외환보유고 압류당한 걸 보고 반서구 감정을 갖고 있는 제3세계들이 미국 국채를 줄이고 대신 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손들의 움직임이 국채 수요에서 빠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장기 국채 수요가 굉장히 모자르고 단기 국채만 지금 화랑인 거예요. 국제 시장이. 그러니까 장기 국채 시장이 불안하니까 결국은 국제 시장이 위태위태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기 국채라도 화랑이면서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다행인 건가요? 아니면 이 현상이 가져올 위험, 리스크는 뭐가 있는 거죠? 이거 유명한 거죠. 이게 바로 장단기금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는 화랑이니까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국채 수익률이 좋아. 근데 반면에 장기금리는 인기가 없고 수요가 낮다 보니까 단기금리는 높고 장기금리는 낮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그래서 지금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대출을 못 해줘요. 근본적으로 단기금리 대출을 모아서 장기 대출을 해주는 게 은행 대부업인데 은행 대부업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행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네. 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